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혼이 확정되고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 신고까지 하고 나면 이제 진짜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그 끝났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부터 문제가 다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혼만 해주면 전 재산을 다 줄게. 재산이고 위자료고 다 필요 없으니 제발 이혼만 해줘. 이렇게까지 말하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지 몇 달 후 갑자기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합니다. 아니, 이혼만 해주면 전 재산을 다 준다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재산을 나눠달라면서 소송을 건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끝나지 않았던 이혼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끝까지 남편을 믿었다가 결국 그 믿음에 배신당하고 소송까지 당하게 된 60대 여성입니다. 60대 여성인 주인공은 남편과 30년이 훌쩍 넘도록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한 상태였고, 주인공은 결혼한 이후부터는 계속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둘, 다들 성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주인공 부부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자녀들도 다 장성했으니 조용히 노후를 보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신혼 때부터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였죠. 주인공의 남편은 신혼 초기부터 바람을 피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에게 걸린 것만 해도 대여섯 번은 훌쩍 넘었는데요. 외도가 들킬 때마다 남편이 보인 태도는 늘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도가 아니라면서 큰 소리를 치며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납작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아이들 생각해서 한 번만 봐달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주인공은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라거나 남편이 다시 바람을 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이들 때문이었는데요. 주인공으로서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게 싫었고,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울면서도 참고, 분노를 삼키면서도 참고,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은 계속 외도를 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와도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고,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룸살롱이나 토킹바 같은 업소도 습관적으로 드나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부정행위를 들킬 때마다 주인공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빌었는데요. 그때마다 주인공은 남편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과 자동차 같은 재산을 주인공 명의로 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남편은 주인공의 이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남편 명의의 재산은 하나씩 주인공 명의로 바뀌었는데요. 주인공은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재산 명의를 바꿔주는 걸 보니 아이들 아버지로서의 도리는 다 하려는구나. 이 정도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또 한 번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60이 넘어서도 바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주인공에게 들키는데요. 이번 상간녀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의 태도가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불륜을 들키면 울면서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사랑을 찾았어.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좀 살고 싶어.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인공도 여전히 이혼은 원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으로서는 지금 남편과 이혼하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 혹시 흠이 될까 걱정이 되었고, 이제까지 30년 동안 남편이 계속 바람피던 것을 보면서 참았는데 몇 년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남편을 설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혼하면 애들 결혼은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더 참고 애들 다 결혼하고 나면 그때 이혼해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서 이혼을 하자고 하고, 집에서는 주인공을 들들 볶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급기야 남편은 이혼만 해주면 전 재산을 다 줄게. 집도 차도 돈도 전부 당신 걸로 해줄게. 라고까지 말하게 되는데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해주면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집도 주고 차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30년의 혼인 생활 동안 남편이 바람을 필 때마다 재산을 전부 주인공 명의로 돌려놓았으니까 결국 남편은 맨몸으로 나간다는 말이었죠. 이렇게 이혼 요구가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몇 달이나 이어지니까 주인공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인공도 남편에게 애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자녀들 결혼 문제 때문에 형식적인 결혼 생활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주인공은 이렇게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도 하게 되고, 30년 넘게 밥 먹듯이 바람을 피던 남편이 드디어 인생의 사랑을 찾았다는데 이제는 보내줘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남편이 사랑을 택하는 대신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이혼하는 게 맞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고 무사히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 신고까지 마치고 나오니까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3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혼인이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정리가 된 거죠.
주인공은 이제 마음고생하지 않고 조용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호는 주인공의 집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날아오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한 지 1년 정도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등기우편에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주인공을 상대로 재산을 나눠달라는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혼만 해주면 재산분할 청구도 안 할 거고 전 재산을 주겠다고 했으면서 왜 뒤늦게 말을 바꿔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지 어이가 없었는데요. 주인공은 남편이 협의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남편의 재산분할 심판 청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일견 이 남편의 행동이 사기가 아니냐, 너무 비열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혹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이혼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를 했는지 혹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즉, 부부 중 한쪽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명시적으로 했다면 그 순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없어지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다면 설사 그 합의의 내용이 한쪽에게 다소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 합의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재산이 10억 원인데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1억 원, 아내가 9억 원을 가지기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기여도를 따진다면 남편과 아내가 5억 원씩 나눠 가지면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합의를 해서 1대 9로 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그 순간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어지므로 남편이 나중에 억울하다, 내가 너무 적게 가져간 것 같다고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주인공의 경우에는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남편이 전 재산을 준다고 하니까 이혼에 동의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이 전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구두로만 했지 별도의 계약서나 문서, 문자 등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주인공이 남편과 협의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주인공에게 혹시 남편이 말이 바뀔 수 있으니까 각서라도 써야 하지 않느냐,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남편과 그래도 30년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저런 걸로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재산이 전부 주인공 명의로 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부부 사이였는데 굳이 각서나 계약서를 쓰면서 법적으로 엮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었죠. 너무 안일했습니다.
30년 내내 밥 먹듯이 외도를 하는 남편을 왜 끝까지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주인공은 불필요한 소송에까지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입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황당한 건 남편이 재산 형성 기여도를 70%나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30년 내내 외벌이를 하면서 공동재산을 전부 형성했고 주인공은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가정 경제에 아무 기여도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이에 맞서서 혼인 생활 내내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던 사실, 외도를 하느라 밖으로 나돌던 남편을 대신해서 주인공이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했던 사실, 빠듯한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종종 마트나 가사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 등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했습니다. 주인공은 가능한 법적인 분쟁을 피하고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협의 이혼을 했고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결과는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반평생을 함께 했던 전 남편과 법정에서 기여도를 하나하나 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재산분할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주인공 부부 사이에는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만 있었을 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주인공과 남편이 50대 50으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를 보면 그 모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가방 하나, 목걸이 하나까지 전부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당히 집은 반씩 나누고 각자 가진 대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100원 단위로 재산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대충 적당히 재산을 나누든지 재산분할을 포기하든지 반드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두셔야지 이 사건의 주인공과 같은 일을 겪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대부분 그 당시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혼할 당시에 내가 알고 있던 배우자의 재산은 요만큼이었는데 이혼하고 보니까 전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더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배우자의 재산이 이 정도인 줄 알고 재산분할 합의를 했고 합의서도 쓰고 재산분할도 실제로 받았는데 실제로는 배우자에게 훨씬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면 재산 문제도 한 번에 정리하자.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다. 깔끔하게 한 번에 끝내자.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든 조정 이혼을 하든 재판 이혼을 하든 재산분할 합의까지 한 번에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드릴 두 번째 사례는 완벽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한 재산분할 문제가 이혼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부활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거의 40년이나 되었는데요. 주인공 부부 슬하에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성년이었고요. 남편은 주인공과 결혼하기 전부터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약사였던 주인공은 자기 명의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남편은 주인공에게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주었고, 주인공 또한 약국을 운영하면서 충분한 수입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주인공은 특별히 남편에게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은 잘 되는지, 남편 명의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 자녀들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씩 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저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유하고 무난해 보이는 이 부부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술버릇이었습니다. 주폭이라고도 하죠.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살았고, 집에서도 항상 술을 마시며 주인공과 자녀들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술병을 집어던져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술에 취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버릇이 있어서 수시로 경찰서에 드나들곤 하였습니다. 이를 말리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인공이 뛰어가서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대신 고개를 숙여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술이 깨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면서 주인공에게 비싼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공은 그래도 아이들 아빠니까, 이 주폭만 아니면 생활비도 잘 벌어오고 바람을 피우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40년 가까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선을 넘는 순간이 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집에서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취업을 못한 첫째 딸을 불러다가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주인공은 남편을 말렸는데요. 이날따라 남편이 뭔가 통제가 안 된 건지 말리는 주인공을 벽으로 밀친 다음에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막내가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편을 데리고 나가서 주인공과는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주인공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합니다. 자녀들도 평생 아버지의 술버릇과 폭언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혼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깬 남편은 무슨 이혼이냐, 남들 보기 부끄럽다며 그냥 지금처럼 살자고 하였는데요. 주인공이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까지 하겠다면서 강경하게 나가자 결국 남편도 협의 이혼에 동의를 했습니다. 주인공은 자녀들도 전부 성년이 되었고 굳이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만 제대로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알고 있던 남편 명의의 재산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2채, 자동차 3대를 비롯해서 예금이나 주식, 골프장 회원권 등을 합치면 약 70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명의의 재산으로는 주인공이 운영하는 약국과 작은 상가, 예금 등을 합쳐서 30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주인공이 각자 운영하는 사업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서로 건드리지 말고 자기가 가진 이 집 두 채 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를 넘겨줄 테니까 재산 분할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인공으로서는 그동안 남편이 생활비도 넉넉하게 줬고 자녀들 명의로 아파트도 한 채씩 해줬기 때문에 굳이 남편의 재산을 전부 들쳐서 하나하나 나누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골프도 안 치니까 골프장 회원권을 나눠 가질 마음도 없었고 주인공에게도 재산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예금이나 주식도 꼭 반씩 나누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제안이 이 주인공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주인공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은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를 받아오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해두고 별도로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재산 분할 합의서에 두 부부가 가진 재산 목록, 아파트 두 채와 자동차 세 대, 예금 얼마, 주식 몇 주, 골프장 회원권 등을 쭉 기재를 하고 각자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도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후에 한 달 동안의 숙려 기간을 거치고 이혼이 확정됐고 남편은 이 재산 분할 합의서의 내용대로 주인공에게 아파트와 자동차 명의 이전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 부부는 완전히 법적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주인공도 넉넉히 재산 분할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혼이 끝나고 몇 달이 흐른 뒤 주인공의 귀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자녀들이었는데요. 자녀들이 설날 때 친척 집에 갔다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주인공에게 말을 꺼내게 됩니다.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한테서 상속받은 상가가 있다던데?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주인공에게는 전 시어머니죠. 전 시어머니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고 주인공은 그 당시에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막내 동생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10년 넘게 간병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은 전부 막내가 가져간다고만 전해 들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상속 재산이 있다고 하니까 주인공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 전 남편에게는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상가와 토지가 있었고 시가는 약 7, 80억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주인공으로서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전 남편이 20년 동안이나 상속 재산을 숨기고 있던 것도 괘씸했고 협의 이혼을 할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재산 분할 합의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주인공은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줄 알고 재산 분할 합의를 했던 건데 알고 보니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이 숨겨둔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재산 분할 합의를 했는데 뒤늦게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알게 된 경우에 있어서 우리 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재산 분할 협의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재산 분할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한 때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했거나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했다면 다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처럼 주인공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다시 주인공이나 남편이 재산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청구를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합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새롭게 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는 한 번 합의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재산분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이 재산분할 심판을 다시 구하는 청구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고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구하는 재산이 이전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전혀 심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명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 협의 이후에 새롭게 발견한 재산이라는 점 등을 청구인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또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이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남편이 받은 상가와 토지였는데요. 남편은 곧바로 반박에 나섭니다. 남편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첫째, 이 상가와 토지는 자신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다. 둘째, 주인공은 이 재산의 존재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여는 아무것도 없다. 즉,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우리 법원은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거나 감소를 방지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는지는 직접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도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기여로는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 유지 보수에 지출을 했는지, 재산세나 관리비를 납부를 했는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했는지, 아니면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여를 하였는지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기여로는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간병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간접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그리고 상속재산을 보유한 기간 등 이 구체적인 사정을 전부 고려해서 분할 여부와 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이 상속재산과 같은 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를 보면 혼인기간이 20년을 넘는 장기간이고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서 가정을 꾸려온 경우에는 이 다른 배우자의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봐서 재산분할을 포함시킨 경우가 있고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가게에 공동으로 기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취득을 했고 상속세 신고나 납부 등 관리 업무를 배우자가 대신 수행을 하면서 이 상속재산을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기여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제외시키거나 기여도를 제한한 경우는 주로 혼인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상속받은 직후에 혼인관계가 파탄나거나
특유재산이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이 적고 관리 유지에 특별한 노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상속받고 3년이 지난 시점에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이 상속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의 무려 75%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 상속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는 포함을 하되 기여도를 8대2로 평가한 사례가 있고, 상속재산이 선산이었던 경우에는 이 선산이 부부 공동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선산 관리에 배우자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협력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4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이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기간이 긴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주인공의 사건에서는 이 특유재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선 주인공으로서는 20년 동안이나 이 상가와 토지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동산들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과거 거래 내역을 보다가 약 10년쯤 전에 주인공이 남편의 부탁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 5천만 원을 대신 지급한 내역을 찾게 됩니다. 이 당시 주인공은 남편이 사업 관련해서 필요해서 대신 좀 결제를 해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해주었는데 이게 남편이 상속받은 상가의 리모델링 비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남편의 부탁으로 상가와 토지에 관련된 세금이나 관리비를 종종 대납했던 내역도 찾아냅니다. 남편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남편의 상속재산 관리비였던 거죠. 주인공은 이처럼 본인이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내역, 세금과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 등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약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맞벌이를 했고, 그 와중에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사와 육아 또한 전담했다는 등 간접적인 기여도 상당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남편이 상속받은 상가와 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했고, 주인공의 기여는 30%로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 재산을 줄 테니 이혼만 해달라. 재산분할 안 받을 테니 좋게 끝내자라고 좋게 말했다고 해서 이를 고지고대로 믿고 아무런 합의서를 남기지 않는다면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오히려 더 큰 분쟁에 휘말려서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을 할 때는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합의하는지,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를 구체적인 목록과 방식으로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혼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까지 좌우합니다. 한 번 서명을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빨리 끝내자보다는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배우자의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합의의 전제와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관계를 끝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